안녕하세요. 꿀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스피가 5천을 넘었다. 드디어 우리 주식시장이 살아났다. 지금이 기회다. 실제로 2026년 2월 현재 코스피는 5,200에서 5,500선을 오가며 사상 최고치를 연달아 경신하고 있습니다. 뉴스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기분이 좋으시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느낌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순간 흥미로운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돈을 굴려온 강남의 자산가들, 금융자산이 수십억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코스피 파티장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달러로 미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무조건 S&P 500 ETF로 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자산가 모임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는 이 시점에 왜 굳이 미국까지 가는 걸까요? 혹시 국내 시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 꿀돈이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세금 한 푼 안 내고 자녀에게 미국 주식을 물려주는 실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코스피 5000 시대의 진짜 함정. 둘째, S&P 500이 자녀 증여의 최적인 이유. 셋째,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증여 5단계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5000을 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잠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내 자산의 실질 구매력이 올라간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두 분이 계십니다. A씨는 2016년에 코스피 지수가 2000일 때 주식을 샀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5000이 넘었으니까 2.5배 올랐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B씨는 다른 걸 봤습니다.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16년에서 지금 2026년 사이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본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물가는 연 1에서 3%씩 꾸준히 올랐고 2022년과 2023년에는 5%대까지 치솟은 적도 있었습니다. 10년을 합산하면 물가는 약 20에서 25% 올라 있습니다. 지수가 2.5배 오를 동안 내 돈의 가치는 그만큼 실질적으로 깎였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2016년에 한 달러는 얼마였을까요? 평균 약 11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2월에는 얼마일까요? 1440원대입니다. 한 달러를 사려면 280원이 더 필요합니다. 즉 원화 가치가 10년 사이에 약 24% 떨어진 겁니다. 코스피가 올랐어도 내 자산의 달러 환산 가치, 그러니까 글로벌 구매력은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은 셈입니다. 국내 지수가 2.5배 올랐지만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훨씬 적게 번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자산가들이 항상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지수가 얼마 올랐느냐가 아니라 내 자산의 실질 구매력이 얼마나 늘었느냐입니다. 지수 숫자에 흥분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수도 올랐고 국내 자산 가격 전반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서울 아파트는 2026년 초 기준으로 4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등장합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그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세금도 함께 오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세율이 붙습니다.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이걸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시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합니다. 증여재산에서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 표준이 1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4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을 빼면
증여세가 약 4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 3.5%도 따로 붙습니다. 15억짜리 집에 3.5%면 5,250만 원입니다. 합산하면 세금만 약 4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자녀에게 집 한 채를 물려주는데 세금으로 집값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녀가 이 세금을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받거나 다른 자산을 팔거나 심하면 증여받은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 물려줬는데 세금 때문에 자녀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현명한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은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찾습니다. 증여 시점의 가격이 낮을수록 세금 기준액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달러 기반 미국 주식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우리는 단순히 지금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자산이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어떻게 불어날 것인가, 그 미래 가치까지 함께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자녀가 살아갈 세상의 경제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숫자를 하나 드릴게요. 전 세계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일까요? 약 60에서 65%입니다. 전 세계 주식의 절반이 넘는 돈이 미국 기업들에 몰려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요? 약 1.5에서 2%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상장 기업의 총합이 전 세계의 약 2%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도 훌륭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대단한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애플 하나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보다 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이 기업들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일상과 소비 습관 속으로 완전히 파고들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군가 스마트폰을 사고 클라우드를 쓰고 영상을 스트리밍할 때마다 이 기업들의 수익이 쌓입니다. 내가 한국에 있어도 내 자녀가 미국 기업들의 주주라면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수혜를 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한국 시장 안에서만 살아가는 눈을 물려줄 건가요? 아니면 전 세계 1등 기업들의 주주가 되는 기회를 줄 건가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제 S&P 500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S&P 500은 미국 주요 500개 기업의 주가를 종합한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이라는 구글의 모회사, 엔비디아, 메타,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수가 얼마나 강할까요? 역사적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1년간 배당을 포함한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0.74%였습니다. 연 10%라는 숫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복리로 계산해 볼게요. 5천만 원을 넣어두고 10년이 지나면 약 1억 3천만 원, 20년이 지나면 약 3억 4천만 원, 30년이 지나면 약 8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원금 5천만 원이 30년 후에 8억 7천만 원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역사적 평균을 기반으로 한 계산이고 실제 수익률은 해마다 다르며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S&P 500에 15년 이상 투자한 경우를 1970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시기에 걸쳐 분석해보면 손실을 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15년만 버텼다면 항상 수익을 냈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경우도 연평균 4.24% 이상이었습니다. 25년 이상으로 늘리면 최소 연평균 수익률이 9.07%였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30년, 40년을 둔다면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시죠? S&P 500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좋은 기업들이 모여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지수는 스스로 진화합니다. 매년 위원회가 종목을 검토해서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빼고 성장하는 기업을 새로 편입시킵니다. 즉 과거의 노키아 같은 기업이 무너져도 거기에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들어와서 지수 자체는 계속 살아남습니다. 개별 기업이 망해도 지수는 망하지 않는 구조.
이게 S&P 500 최대의 강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몰라도 지수 하나만 갖고 있으면 살아남은 기업들의 수익을 자동으로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S&P 500에 투자하면 달러로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달러는 단순한 외국 돈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이자 위기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안전자산입니다. 역사를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은 1,000원대 초반에서 순식간에 1,500원에 육박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한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급등했습니다. 반대로 달러는 이런 위기 때마다 강해졌습니다. 전 세계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경제이고 지정학적으로 북한 리스크도 있어서 글로벌 위기 때 원화가 특히 먼저 흔들립니다. 가장 최근에도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 당시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즉 S&P 500 ETF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건 주식만 주는 게 아닙니다. 주식 수익에 더해서 위기 때 강해지는 달러라는 안전판까지 함께 물려주는 겁니다. 물론 환율이 항상 유리하게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보다 달러 자산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분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핵심 중에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S&P 500 물려줄 수 있을까요? 먼저 현행세법 기준 증여 공제 한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는 10년 합산 6억 원, 성인 자녀는 10년 합산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0년 합산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한도는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엄마에게 5천만 원, 아빠에게 5천만 원, 각각 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 양쪽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10년간 5천만 원 한도라는 뜻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자녀 나이 25세, 지금 5천만 원어치 S&P 500 ETF를 증여합니다. 증여세는 0원입니다. 공제 한도 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사적 연평균 수익률 약 10%를 가정하고 복리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년 후 자녀가 35세가 되면 약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20년 후 45세가 되면 약 3억 4천만 원이 됩니다. 30년 후 55세 노후 준비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약 8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세금 한 푼 안 낸 5천만 원이 30년 뒤에 약 8억 7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10년이 지나면 리셋됩니다. 자녀가 35세가 됐을 때 다시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 세금 0원입니다. 10년 후에는 그 돈도 불어 있겠죠. 이렇게 10년 단위로 꾸준히 넣어주면 자녀가 은퇴할 무렵에는 수십억 원의 자산이 쌓여있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물론 이건 단순 계산이고 S&P 500이 앞으로도 이 수익률을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행 전에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막연하게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자녀명의 증권 계좌를 개설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부모가 대신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 앱에서 미성년자 계좌 개설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신분증입니다. 성인 자녀라면 자녀 본인이 직접 앱으로 개설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자녀 계좌로 증여할 자금을 이체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체 후 바로 ETF를 매수해야 합니다. 이체만 해두고 현금으로 방치하면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처리되어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ETF로 매수한 뒤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 이유.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점에 매수해서 증여하면 세금 기준액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S&P 500 ETF를 매수합니다. 어떤 ETF를 살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국내 상장 ETF는 바로 살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대표적으로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TR, AC 미국 S&P 500이 있습니다. 뒤에 TR이 붙은 상품은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이라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상장 ETF로는 SPY 달러로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라 환율 상승의 혜택까지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공제 한도 내라서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정상적인 증여였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수수료는 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이후 소액 적립식으로 꾸준히 추가합니다. 초기 증여 이후에 매월 일정 금액씩 자녀 계좌에서 자동으로 ETF를 매수하도록 설정해두면 됩니다. 매달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꾸준히 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수 시점이 분산되어 주가가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꾸준히 사게 됩니다. 이것을 코스트 에버리징, 즉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40년을 넣으면 원금 4,800만 원이 복리 효과로 약 7억 8천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커피 몇 잔 줄이는 금액이 40년 뒤에는 7억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단 연간 증여 누적액이 10년 공제 한도를 넘지 않도록 반드시 관리하셔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10년 합산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붙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 국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자산가들이 조용히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수 숫자보다 실질 구매력을 봐야 하고 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증여세 부담이 커지며 S&P 500은 51년 역사 동안 배당 포함 연평균 10.74%라는 검증된 수익률을 보여줬고 달러 자산은 위기 때 강해지는 자연스러운 안전판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 자녀 기준 10년마다 5천만 원 공제 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없이 장기 증여가 가능합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자녀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아파트를 물려줘서 자녀가 세금 걱정, 대출 걱정하게 만들지 마세요. 스스로 불어나는 미국 주식을 물려주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집은 부모님이 노후에 편히 사시다가 필요할 때 쓰세요. 대신 자녀에게는 30년, 40년 동안 전 세계 경제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씨앗을 심어주세요. 본 영상은 일반적인 금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에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세금 관련 사항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꿀돈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노후가 꿀처럼 달콤해지는 그날까지 꿀돈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부유하십시오.